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론 교육을 담당한 인스트럭터 최종석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이건 이벤트이고요. 각각의 코스에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차량에 탑승하시면 다른 시트 포지션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몸의 많은 부분이 시트와 잘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장시간 운전을 해도 편안하고, 사실 차량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전제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힘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상황을 잘 인지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운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높이부터 조정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머리와 천장 사이에 적어도 손가락 4개 정도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철이 많은 곳을 주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4개의 타이어가 안정적으로 지면에 접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약간의 공간은 필요하고요. 이때 동시에 좋은 시야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뒤 거리인데요. 왼발을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혹은 풋레스트를 끝까지 밟았을 때 이렇게 무릎이 조금 굽혀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부상도 줄일 수 있겠죠.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동 중에. 그때 무릎이 굽혀져 있으면 그 피해 정도를, 상해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제동 압력을 발생시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에도 조금 굽혀진 무릎이 좋습니다. 다음은 등받이의 각도와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함께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왼손 기준으로 이렇게 1시 정도까지 올렸을 때까지도 팔꿈치가 완벽히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굽혀진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어깨가 등받이에 계속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헤드레스트인데요. 헤드레스트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목과 머리를 보호해주죠. 약간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주변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헤드레스트 레이트가 잘 기능하고 탑승자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리와 헤드레스트 레이트의 가장 높은 부분이 동일한 높이 정도로 가면 적절합니다.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죠. 안전벨트도 살짝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차량에는 많은 안전 보조장치들이 있는데요. 에어백, 안전벨트, 그리고 헤드레스트 레이트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른 시트 포지션을 전제로 했을 때 탑승자들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을 하시게 되겠죠. 다양한 곳에 손을 놔둘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2시 혹은 6시 등 다른 곳에 위치하시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BMW에서는 이렇게 3시와 9시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 위치하는 다양한 멀티펑션 스위치, 기어 변속, 그리고 방향 지시 등 그런 많은 기능들을 손에 이동 없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썸레스트를 잘 활용하셔서 주행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2시에 위치해 손을 놔두고 주행한다면 경우에 따라 에어백 작동 시 스스로를 상해할 수도 있겠죠. 부상의 정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조향각을 손에 이동 없이 가져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양손이 스티어링 휠에 있다면 더 좋은 컨트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3시와 9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테크닉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깥쪽 손이 주도하여 스티어링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돌려야 될 때도 있죠. 그때 저희 BMW에서는 핸즈 크로싱 오버 스티어링 테크닉을 제안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은 항상 3시, 9시에 스포크에만 있고요. 밑에 손이 그대로 올라가 동일한 위치로 가면 됩니다.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크로싱 될 때 손을 덮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시를 지날 때 엄지가 살짝 빠지면 더 자연스럽게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이나믹에서 급차선 변경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필요한 테크닉입니다. 대단히 빠르고 짧게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 체험하실 프로그램에는 대단히 짧은 거리에서 또한 좁은 공간에서 신속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처음 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차량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차선을 이탈할 수 있죠. 그래서 급차선 변경을 진행하면 한쪽 방향으로 강한 횡가속이 생기죠. 차량이 불안해집니다. 그때 반대편으로 똑같은 양을 조향하여 그 에너지를 상쇄하고 스티어링 휠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실제로 모듈 안에서 진행되는 속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행 중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우에 따라 차량을 빨리 감속시켜야 될 때가 있죠. 또한 완벽히 정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압력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히 정지할 때까지 높이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이 가로선은 제동 거리고요. 그리고 세로는 제동 압력입니다. 보시면 이 드라이버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최고의 압력까지 잘 올렸고요. 이상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드라이버는 최고 압력까지 도달하긴 했지만 그 압력을 높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만큼 거리는 늘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제동 압력, 거기에 맞게 그리고 제동 시간에 비례해서 제동 거리를 줄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오른발을 대부분 엑셀레이터를 컨트롤하면서 부드러운 컨트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한 번만 경험하시면 쉽게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드라이버는 압력을 신속하게 상승시켰지만 충분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 늦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신발을 신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거나 경우에 따라서 카페트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한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포션이 너무 뒤로 이동되어 있으면 아무리 제동 압력을 높이고 싶어도 그것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오늘 진행 중 차량의 통제력을 잃고 차량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되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히 정지할 때까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동 정지 거리의 비교인데요. 100km에서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면 초당 약 27.8m 정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1초 정도를 반응 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에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동을 하면 M4 기준 뮤레이트약 1.15 정도에서 34m 정도의 제동 거리를 보여주고요. 제동 거리와 반응 거리를 합쳐서 올리는 것을 정지 거리라고 하죠. 실제로 차량이 쓰는데 필요한 거리입니다. 약 62m 정도가 필요하여 이 장애물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 정도의 길이 5m 정도, 우리가 눈 깜짝할 정도의 이동 시간이죠. 그 정도의 거리인데요. 5m 정도 늦게 제동을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반응 거리는 동일하죠. 1초 정도 걸리니까요. 하지만 남아있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결국 38km, 시속 38km 정도의 속도로 장애물과 만나게 됩니다. 속도를 20km 정도 높여볼게요. 여러분들 20km 정도 높이면 그와 비례하여 반응 거리는 33.3m로 늘어납니다. 그럼 제동 거리는 어떨까요? 49m의 제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숫자에 1.2배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제동 거리는 속도의 4배입니다. 2배가 아니라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 거리는 4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일상적으로 주행하실 때 적절한 제한 속도를 잘 지켜주시고요. 속도가 배가 되면 제동 거리는 4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행해 주시면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속도죠. 불과 20km를 높였고 동일한 차량으로 동일한 반응 시간으로 제동을 했는데 장애물과 상당한 속도죠. 66km로 장애물과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차량을 주행하잖아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량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또 운동할 수 있게 되죠.
먼저 종발각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량에는 그리고 어떠한 물체든 다 무게중심이 있죠.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제동을 하게 되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죠. 브레이킹 포스가 제동력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관성도 계속 남아있게 되죠. 두 개의 힘은 항상 같은 크기고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게 되죠. 관성은 차량의 무게중심에서 작용하고요. 발생하고요. 그리고 제동력은 노면과 만나고 있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이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타이어가 좀 더 많은 제동력을 발생시키죠. 하중이 앞으로 이동하고, 우리 지우개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우개도 꼭 누르면 더 잘 지워지죠. 그와 유사하게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중이 이동하고 잘 물리면 더 좋은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차량들이 앞쪽에 더 헤비한, 더 높은 성능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가속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가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구동륜에서 이렇게 힘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이 무게중심에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가속하면 몸이 뒤로 움직이게 되죠. 다 관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균형을 이루며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코너링 상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역시 관성은 원심력의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중심에서 작용하고요. 이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코너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 이동은 안쪽 휠에서 바깥쪽 휠로 전달되겠죠. 노면으로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해나갈 수 있는데, 주행을 할 때 이 구동륜 뒷바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깥쪽을 향하는 원심력이 있고요. 그 힘과 균형을 이루는 코너링 포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캄서클이라고 해서요. 이 타이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찰력의 크기를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고요. 이 크기는 타이어의 마찰력의 한계입니다. 이 안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이내믹, 여기서는 역동적인 것보다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합력이, 가속하는 힘과 코너링을 하는 이 두 개의 합력이 이 원의 안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때는 안정된 코너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조금 더 밟게 된다면 이 두 힘의 합은 안정적인 영역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차량은 이제 후륜구동이라면 오버스티어링, 스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원의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중 이동에 의해서 커질 수도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면 조건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젖은, 비가 오는 노면을 주행할 때는 전달할 수 있는 마찰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동일한 컨트롤, 동일한 스탠스를 차에게 요구하면 쉽게 벗어나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트랙 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얼 라인은요, 트랙을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주행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이동을 할 때 어떠한 경로로 통과하나에 따라 한계 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동일한 속도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하는 다양한 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는 이 차량은 가장 짧은 거리로 이 코너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위에 돌아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형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속도가 낮게 되겠죠. 주행할 수 있는 한계가 낮습니다. 속도 자체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까요? 가장 큰 경로로, 가장 긴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행각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한계 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여 가장
높은 가장 이상적인 주행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아이디얼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스 라인 혹은 레코드 라인이라고 하죠. 바깥쪽에서 진입, 안쪽으로 충분히 붙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호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이죠. 첫 번째, 각 코너를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4개의 포인트로 나누고 3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제동을 해야 되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트랙에는 3개의 세워진 파란색 코드로 브레이킹 포인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터닝 포인트가 있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 코너링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가장 안쪽에 보면 에이펙스라는 지점이 있죠. 가장 코너링이 타이트해지는 가장 작은 반경으로 돌기도 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출구로 턴아웃 포인트가 나게 됩니다. 턴아웃 포인트부터는 스티어링 휠이 정렬되고요. 그래서 타이의 모든 능력을 코너링이 아닌 강한 구동에 사용할 수 있죠. 코너링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을 하실 때는 시선이 정말 중요하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차량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에 있게 되느냐를 결정하는데요. 많은 드라이버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상에서도 주행을 하다 보면 차량이 불안정해지거나 의도치 않은 곳을 향할 때 그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도 항상 드라이버는 가야 할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는 차량이 도와주는 물리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DSC, 다이내믹 스테레오틱 컨트롤 같은 기능들이 좀 전에 센 사장님이 장성대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제동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엔진의 출력도 스스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항상 가고자 하는 곳을 보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티어링 휠은 그것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더 앞, 가능한 한 멀리 보시는 것이 좋고요. 가야 할 곳. 이제 코너링이 시작되면 에이펙스 쪽을 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하나 멈춰져 있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차량이 이동하는 만큼씩 점점점 시선을 앞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시느냐가 차량이 있어야 하는 곳을 결정합니다. 자, 다음은 90도 코너의 아이디얼 라인인데요. 이렇게 차량이 주행을 했죠.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너링을 하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얼 라인을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향할 때가 있죠. 의도한 것보다 바깥쪽으로. 여기서 의도했다는 표현은 운전자가 얼만큼 스티어링을 돌렸냐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운전자의 조향각보다 실제 차량의 선의 궤적이 바깥쪽으로 더 커졌습니다. 머리가 커졌고요. 차량의 앞부분이 코너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의도한 것보다 조향이 부족한 직선에 가까운 경로로 차량이 주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중 이동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줄어든 속도만큼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주행을 해요. 코너를 나을 수 있게 됩니다. 차이는 좀 있죠. 가장 이상적인 라인으로 주행하는 것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때 DSC가 개입하게 되죠.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모두 주행하실 때 항상 DSC 온 상태로 주행을 하시게 됩니다. 코너를 진입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의도한 것보다 바깥쪽을 하게 되죠. 그럼 스스로 출력을 줄입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동력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면 그때는 제동 간섭을 시작합니다. 언더스티어링은 언더스티어링은 앞타의 접지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이제 뒷타의 접지력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차량을 안쪽에서 당겨준다면 차량의 회전성을, 요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차량의 방향을 원래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주고요. 안전하게 코너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흔히 언더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계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단을 빨리 뛰어내려가다 보면 원치 않게 턴을 못하고 그냥 앞쪽으로 향하게 될 수도 있죠. 그때 우리 자연스럽게 계단의 난간을 찾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안쪽에서 제동이 되고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멘트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스티어링은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너링 도중에 스탠더드 드라이브 차량이 강하게 가속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죠. 또 하중 유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어 변속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 높은 RPM을 사용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코너링 도중에 기어 변속을 하게 되면 하중이 앞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뒤는 상대적으로 접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때 강한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주차 브레이크 당기시는 경우도 있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는. 그때도 뒤가 미끄러지죠. 뒷타이어 접촉을 상실할 때 뒤가 미끄러지고 차량의 앞부분이 코너의 안쪽을 향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조향한 양보다 실제 차량의 방향은 코너의 안쪽을 더 많은 선회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되겠죠. 구동력의 전달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시선은 항상 가야 할 곳을 보시고요. 그리고 카운터 스티어. 이 차량을, 스티어링을 처음 콤에 진입한 것하고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주행을 한다 그래서 카운터 스티어라고 그러죠. 코너의 진행 방향과 상이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 시간 또 빠르게 스티어링을 돌릴 수 있다면 카운터 스티어링의 양을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혹시 통제를 못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밟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DSC는 오버스티어링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도와줄 수 있죠. 차량에는 많은 센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4개의 휠에는 휠 스피드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스티어링 앵글 센서도 있고 엑셀레이터 그리고 브레이크 압력 등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레이트 센서도 있고요. 종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발생시키는지 또 어느 정도의 경사도가 있는 노면을 달리는지 다양한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다른 무엇이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DSC는 개입하게 되죠. 먼저 엔진의 출력을 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이어 여러분들 좀 전에 보던 그 캅서클 동그란 원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타이어가 코너링과 강한 가속을 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너링에 쓸 수 있는 타이어의 그 힘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구동력을 끊는 것만으로도 역방향으로 코너링을 위해서 충분한 접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속도를 줄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또 다른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버스티어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오버스티어링은 뒷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거죠. 뒷타이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앞타이어 접지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코너의 바깥쪽 앞타이어에 더 많은 제동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동이 되는 저항이 있는 쪽으로 차량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종종 눈썰매 나오는 스키 같은 거 하시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 왼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로 눈을 긁게 되죠. 그리고 그 방향은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고요. 실제 차량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행되는데 원리는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트랙을 주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루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트랙 바깥쪽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차량이 향하게 될 수 있겠죠. 언더스테어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이렇게 향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은 마찰력이 확보되어 있고요. 충분히 상대적으로. 이쪽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차량은 아직도 여전히 회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조향각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복귀하다 보면은 강한 불안정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속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고요. 특히나 이러한 곳에서는 많은 조향각을 가져가는 것보단 가능한 한 정렬 혹은 정렬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부드럽게. 좌우의 타이어가 다른 마찰력을 갖고 있는 시간을 스티어링이 많이 돌아간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면 차량은 대단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코스의 바깥쪽에 이렇게 자갈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가 이 자갈 사이에 파묻히게 되고요. 상당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때 스티어링이 돌아가 있으면 의도치 않게 차량이 롤오버 할 수 있겠죠.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을 정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완벽하게 정지시켜 주십시오. 오늘 주행 중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이 자갈 마트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차량의 휠과 하부에 자갈들이 많이 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덜어낸 후에 천천히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인스트럭터들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 무전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갈 같은 것들이 트랙에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실제로 주행을 하실 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어가고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MF 퍼포먼스를 즐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언더스티어링, 오버스티어링 혹은 다른 어떠한 상황이든 통제 못할 상황이 되면은 완벽하게 차량을 잘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히 정지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운전을 거기에 맞게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잘 아시겠지만 항해 속도가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야도 제한될 수 있겠죠. 속도를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어 단수를 쓰는 것을 권합니다. 토크를 조절하기 쉽죠.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음으로써 휠스핀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통과할 수도 있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스티어링이 돌아간 양을 좀 줄이거나 혹은 미리 강한 가속을 해야 될 때는 미리 기어를 한 단 올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에는 턴의 안쪽과 바깥쪽에 시멘트로 그리고 그 위에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연석이라는 구간들이 있죠. 연석을 밟게 되면 극단적으로 미끄러워지고요. 그리고 로드 마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에 그 성분들이 노면에 박혀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속도를 높이고 마찰력을 높여주면 좋은 것으로 잘 활용되기도 하는데 빗길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타이어도 고무로 되어 있고요. 그 성분 그대로 노면에 박혀 있는데 두 개가 잘 만나면 아주 좋은 이상적인 온도에서는 상당한 가속력, 코너링 속도, 제동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빗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을 피하는 것도 더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력, 여러분들 강하게 구동할 때 쉽게 차량이 구동륜이 불안정해져서 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부드럽게 주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물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 접지력의 수준은 대단히 떨어지니 항상 주의하여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DSC 오프나 MDM 모드의 주행은 허용되지 않고요. DSC 온 상태에서만 주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냉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요. 그리고 항상 차량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차량에서 나오기 위해서 벨트를 풀고 그냥 문을 여는 그러한 것보다는 차량 안에서 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트럭터들이 무전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고요.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차량에는 커넥티브 드라이브가 있죠. 사고가 발생하면 SS 콜이 차량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치하긴 할 텐데요. 드라이빙, BMW 드라이빙 엠팩트 익스피리언스 중 트랙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서 사고를 인지하시고 도와줄 겁니다. 사실상 저희에게 넘기는 거죠.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이러한 기능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안전하고 유용한 기능이죠. 알아서 차량의 사고를 감지하고 차량으로 전화를 줘서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적인 혹은 무속적인 다른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행하실 때 이 하나의 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너를 일찍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이디얼 라인 기준으로 조향을 조금 일찍 한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트랙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그 트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시야가 대단히 짧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향을 미리 하게 되면 출구를 상대적으로 빨리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가까워졌죠. 근데 보시면 두 대의 차량은 조향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강한 가속으로 코너를 빠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조향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돌아간 양이 줄어들수록 거기에 맞게 가속 페달의 양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코너의 출구에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레이터를 완벽히 떼거나 조향을 더 많이 해서 차량의 언더스터가 더욱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많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권하는 것은 사실 레이트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를 조금 더 뒤에 두는 건데요. 처음 트랙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주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제동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이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죠. 여유가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겠죠. 처음 트랙을 만나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면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충분히 감속하고요. 조향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향각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충분히 확인되면 강한 가속으로 코너를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더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路面이 미끄러울 때 빗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트 에이펙스를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옮기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출력의 차량들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주행 방식이 바른 주행의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너를 돌 때 너무 안쪽으로 미리 붙지 마시고요. 아웃인아웃 충분히 큰 반경으로 코너를 돌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시선이 정말 중요하죠. 항상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향하는 곳 혹은 가면 안 되는 곳이 아닌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스티어링이 그곳을 향하게 되고요. 그러면 차량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DSC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용하고 안전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DSC는 여러분들의 운전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속도, 동일한 횡가속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부드럽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DSC가 개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슬립각이 상당히 생기더라도 DSC가 개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운전자에게 이것은 바른 운전이다 혹은 이것은 거칠고 불안정한 운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입될 때는 차량 중앙에 DSC 사인이 뜨게 되죠. 깜빡깜빡거리면서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DSC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전을 더 한 단계 높게 높일 수 있는 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이트 에이펙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트랙을 더 빨리 이해하게 되고 또 높은 성능의 차량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트랙에서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재밌게 주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드라이빙 센터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